지하 인간의 내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타나토스의 존재는 그의 서술 중 지시된 두 편의 예술 텍스트 영화 칼리포니아와 소설 킬리만자로의 눈이 그 자신의 이야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1995년 한국에서 개봉된 도미닉 세나 감독의 칼리포니아는 한 소시오패스형 살인자가 칼리포니아가 봤는데요. 소시오패스형 살인자가 대학살의 사적들을 답사하고자 켄터키주 루이스빌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한 작가의 차를 얻어 타고 그 횡단 여전 중에 벌이는 일련의 야수 같은 행동을 메인 플롯으로 가지고 있는 스릴러물이다. 바람이 분다의 서술자는 그 영화 속의 뭔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하실 벽에 붙어있는 그 영화 포스터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살인자의 강렬한 눈빛이 잡혀있는 포스터에 대해서 두 번 짧게 언급한다. 영화 속의 살인자가 그에게 어떤 존재인지 말하기 어렵지만 그 살인자가 나를 쏘아보고 있다는 그의 생각이 반복되고 있는 정황으로 미루어 죽음이 그의 마음을 압박하고 있다고 추측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 자연스럽다. 그의 상상 속에서 칼리포니아가 죽음의 땅이라면 앞에 두 음절 중 모음 하나만 차이가 있는 킬리만자로, 칼리포니아, 킬리만자로 역시 죽음의 땅이다. 그 해밍웨이의 단편을 읽고 나서 그는 묻는다. 왜 표범은 킬리만자로의 정상까지 올라가 얼어 죽고야 말았는가? 왜 돈 많은 유부녀를 유혹한 바람둥이는 사소한 사고로 죽음에 이르고야 말았는가? 눈으로 덮인 킬리만자로가 성스러움의 상징이라는 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 표범이 살기에 알맞은 장소, 초원을 떠나 맞이한 죽음, 어쩌면 그가 살기에 알맞은 장소, 지하를 떠나 맞이할지 모르는 죽음이 문제다. 그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죽음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 대해 이렇게 답한다. 아마도 바람이 불어서였을 것이다. 마사이 초원에 바람이 불고 또 바람이 불어 표범은 무료했을 것이다. 이어서 그는 영화 칼리포니아의 살인자가 나를 쏘아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 역시 떠난다고, 내일이면 떠난다고, 그녀가 없어도 떠난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한다. 바람이 분다라는 발레리의 해변의 묘지 중 한 행을 연상시키는 독백이 정말 그 행과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부정의 관계라고 해야 옳다. 바람이 분다라는 독백 다음에 그가 바라지 않은 독백은 발레리의 화자가 말한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떠나야겠다이고 그것은 죽어야겠다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바람이 분다의 주인공 서술자에게 프로이트적 인간의 일면이 있는 것은 희한한 일이 아니다. 이 소설이 발표된 1998년 무렵은 국내 PC게임 시장이 호황의 절정에 달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정신분석이 대중적 관심을 끌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소설과 같은 해에 나온 한국 출판계의 성과가 바로 프로이트 전집 왕관이다. 이게 열린 책들 전집이 이때 출간됐구나. 1990년대 후반 창작계에서는 김영하 외에도 장정일, 윤대영, 백민석 등이 정신분석의 개념들과 공명하는 이미지와 이야기를 내놓고 있었고 프로이트와 락강의 어휘들은 비평계의 신선한 공기와 다르지 않았다. 정신분석 이론이 유행하면서 종래 한국 소설, 특히 지식인, 예술가 소설의 우세한 의식적 존재, 비범한 지각과 인식의 비범한 종합을 통해 현존하는 데카르트적 에고 유형은 매력을 잃게 되었다. 데카르트적 에고. 정신분석의 영향 아래 에고는 주체의 중심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에고의 자기주장은 종종 자기 기만을 포함한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 심리인간은 근대 유럽에서 동시대에 출현한 경제인간과 함께 부르주아 또는 포스트 부르주아 사회의 인간 전형이다. 바람이 분다는 어떤 경위의 선과 20세기 말 한국에 출현한 심리인간의 자전적 이야기에 속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주인공 서술자는 사회적, 문화적 규범들이 별로 관여하지 못하는 그의 내부의 거세 불안과 죽음 본능 같은 프로이트가 주목한 심리적 실제를 풀고 있다. 그는 허구 인물로서 그리 멋진 편은 아니다. 지식인 예술가 소설의 영웅들에 비하면 그는 얼마나 비루한가. 그러나 컴퓨터 키보드 앞에 심리 인간은 시대의 진전에 따라 압도적인 인류학적 사실이 되었고 그의 이성과 광기, 기억과 환상에 대한 분석 없이 인간 현실과 이상을 말하기 어렵게 되었다. 현대 문화의 넓은 맥락에서 프로이트의 공헌에 대해 숙고한 비평가 라이오넬 틀링은 그 정신분석의 창시자가 한편으로는 마음의 본성에 의해 결정된 비극적 인간 조건에 본질적으로 완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이 승인했던 인간 실존의 진정성을 신의 죽음 이후에도 유지하려 했다고 보았다. 진정성은 바람이 분다가 암암리에 지향하는 바이크라다. 그 자기 파멸적 반영웅은 한국 소설에 등장한 대중문화 마니아 가운데 부르주아 애고의 가식과 위장에 흥미가 없는 자신의 무의식과 접촉하고 있는 인물의 원조격이다. 스크린을 보는 눈의 역설. 하성란, 당신의 백미러. 언어학자 에밀 뱅베니스트가 행한 서사와 담론 구문은 소설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글에서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을 대별하는 데 유용하다. 서사와 담론의 차이는 간단히 말해서 화자에 대한 지시가 있는 발화와 지시가 없는 발화의 차이다. 서사와 담론. 화자에 대한 지시가 있는 발화와 지시가 없는. 서사에서는 사건들이 마치 스스로 말하는 듯한 반면 담론에서는 그 담론을 말하는 사람의 존재가 표시된다. 사건들이 스스로 말한다. 담론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존재가 표시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사는 객관적, 담론은 주관적이라는 상반된 인상을 준다. 그 차이는 뱅베니스트가 중고로 삼은 프랑스어의 경우 문법상으로도 명확하다. 서사는 3인칭과 단순 과거, 대과거 같은 동사 시제를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반면 담론은 1인칭 그리고 그 대형물로서의 2인칭, 여기, 지금 같은 지시어 내지 부사어, 현재, 반과거, 미래 같은 동사 시제를 역시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서사의 본질들, 담론의 본질들은 어떤 텍스트에서든 순수한 상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서로 섞여 있기 마련이어서 서사 내에서는 얼마간의 담론이, 담론 내에서는 얼마간의 서사가 발견된다. 서사의 요구와 담론의 필요를 절충하는 일은 소설사의 어느 시대에나 기술상 중요한 문제였고, 그래서 그 양자 관계에 일어난 역사적 변화는 소설 스타일의 추이에 대해 뭔가를 시사하는 지표다. 제라르 주네트의 스케치에 따르면 서사와 담론 사이의 자연스러운 균형은 발자크에서 톨스토이에 이르는 객관적 서술의 고전적 시기의 성취이며 이후에는 균형이 깨지는 경향입니다. 한쪽에는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대표하는 담론적인 종류의 사설을 배제하고 서사를 고도로 순화하려는 소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필립 솔레르스가 예시하는 글을 쓰는 중인 소설가의 현재 담론 속으로 서사를 함몰시키는 소설이 있다. 서사를 함몰시킨다. 서사적 언어와 담론적 언어의 상층성에 대해 한국 작가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알기 어려우나 그들의 소설 역시 그들 모두의 인력 아래에 있음은 분명하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 연작이 서사 위주라면 이문열의 황제를 위하여는 담론 위주다. 서사, 사건이 말하게 한다. 담론은 이 화자가 말하게 한다. 1990년대 이후에 한국 단편 소설에도 두 유형의 미니어처는 공존한다. 소설가로서 가장 발랄했던 순간에 성석재가 달변의 담론을 했다면 하성란은 순수한 서사를 취합니다. 소설에 있어서 서사의 순수화란 소설 저자에 대한 신학적 관념을 함축한다.
저자는 신이 우주 속에 존재하듯이 소설 속에 존재해야 한다. 즉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출연하지 않아야 한다. 어디에도 출연하지 않아. 이게 서사네. 담론이 아니고. 주네트는 서사의 순수화가 미국의 대실 해믹과 어니스트 헤밍웨이, 프랑스의 알베르 까뮈와 알랭, 로브그리에 같은 작가에 의해 예증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은 플로베르를 원조로 하는 20세기 작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소설 미학과 관계가 있다. 저자 신의 불가시화라는 명제는 불가시화, 플로베르에게서 유래했다. 그것은 특히 영미소설에서 헨리 제임스와 그의 사도들이 예술로서의 소설을 상상하는 데 기본 원리를 제공했다. 그는 저자의 소멸을 실현하기 위한 작업의 모델이 크게 있다고 생각했고 그에 따라 서술자를 공평하고 객관적인 상태에 머물게 하고 아울러 이야기 속에 사건과 상황을 독자들 마음의 눈앞의 장면으로 제시하는 극화의 방법을 선양했다. 20세기 후반 영국 영미 소설 이론의 주류는 웨인 부스의 소설의 수사학이 입증하듯이 저자 서술자의 자기말서적 서술 스타일을 소설 예술의 이름으로 규범한 경향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장면화 기법은 헨리 제임스의 권위가 약화된 이후에도 효용을 잃지 않았으며 영어의 범위를 넘어 소설의 일반 교범 중에 자리 잡았다. 소설 속의 서술은 무엇보다 먼저 사실적이어야 하고 그러려면 말하기보다 보여주기에 힘써야 한다는 한국의 소설 창작 교실에서 흔히 들리는 말은 바로 생생하게 극화된 서술에 대한 굳혀진 선호를 나타낸다. 장면화 기법이 리얼리즘 스타일과 얼마나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는가를 알려주는 소설의 애가 바로 하성란의 초기 단편집 루빈의 술잔과 옆집 여자에 들어있다. 리얼리즘. 그중 후자에 실린 작품 당신의 백밀러는 장면 창출의 집념이라는 점에서 과거 한국의 모든 저명한 단편 소설을 능가하는 듯하다. 당신의 백밀러, 장면 창출. 당신의 백밀러는 공평하고 객관적인 3인칭 서사물이다. 서술자의 목소리는 저자 하성란의 목소리와 동일하리라는 추측을 불허하지는 않지만 저자가 인격을 가진 존재로 작중의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는 없다. 저자 서술자는 자신의 전지성에도 비교적 엄격한 제한을 두고서 서술자 스스로 텍스트 전체를 통해 남자라는 일반 명사로 부르고 있는 한 인물의 지각과 인식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남자는 서울 명동 한복판의 코스모스 종합상가라는 대형 쇼핑몰에서 도난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남자가 여느 때처럼 매장에 드나드는 손님들을 감시하던 중 나중에 남자는 서울 명동 한복판의 코스모스 종합상가라는 대형 쇼핑몰에서 도난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남자가 여느 때처럼 매장에 드나드는 손님들을 감시하던 중 나중에 남자와 특별한 사이가 되는 여자가 매장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건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런데 그 최초의 사건을 말하기 전에 서술자는 남자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포즈로 감시하고 있는지, 남자 주변에는 어떤 물건이 있고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는지, 쇼핑몰 내부는 어떤 모양으로 어떤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남자의 관점과 관점 너머에서 알려준다. 그 보고적 서술은 극히 사실적이다. 남자가 밟고 선 곳은 20개의 원통형 고정대 가운데 하나다. 남자를 가운데 두고 왼쪽에는 속살이 비치는 투명한 블라우스와 몇 겹의 패티코트를 치마 속에 받쳐 입은 마릴린 먼로가 오른쪽에는 청교도 여자들이 입던 부대처럼 헐렁한 검정 원피스 차림의 마릴린 먼로가 서 있다. 에서 시작해 사각지대는 결코 운전자들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빛과 그림자처럼 각이 있는 모든 곳에는 사각지대가 생기게 마련이다. 매장 직원들 사이에는 남자는 보조 백밀러로 불린다를 거쳐 매장 곳곳에 천장을 받치고선 기둥들과 나비 표본처럼 기둥에 걸린 옷과 옷걸이 사이사이의 복도에서 움찔거리는 사람들의 머리통이
남자의 안경알 속에 파노라마처럼 흘러간다. 의류 코너로 훑고 펜시 코너로 가려던 남자의 시선이 다시 의류 코너로 돌아와 멈춘다. 두 개의 안경 아래 한 여자의 모습이 담긴다로 끝난다. 문장 10줄 안팎에 단락 5개를 점하고 있는 그 서술은 남자가 나중에 최순애 또는 루나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는 여자를 최초로 인지하는 상황을 마치 정물화 같은 장면으로 고정시킨다. 특히 그 서술은 대상의 세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묘사를 상당한 정도로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남자의 좌우에 도열한 쇼윈도의 마네킹들이 단지 마릴린 먼로를 닮았다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들이 입고 있는 특수한 의상과 취하고 있는 특수한 포즈에 관해 말하고 있는 문장들, 그리고 남자가 매장 곳곳을 굽어본다고 말하는데 머물지 않고 그의 안경 표면에 비치는 사물들의 모양을 나열하는 문장들을 통해 확인되는 바다. 엄밀하게 말하면 서술과 묘사는 구별된다. 전자가 행위들이나 사건들을 과정들로 취급하고 서사의 시간적, 극적 양상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존재들이나 물체들을 동시간성의 상태에 두고 천천히 그리면서 시간의 진행을 유예한다. 서사에서는 그 장르의 본성상 서술이 주고 묘사가 종이다. 당시대 백밀러의 서사 스타일의 특징은 바로 그러한 일반적 주종관계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데 있다. 마네킹의 복장들에 대한 묘사에서 속살이 비칠 정도인 블라우스의 투명함이나 청교도 여자들이 입던 원피스의 헐렁함에 대한 지시가 반드시 나와야 했는지, 혹은 매장 여기저기를 감시 중인 남자의 안경 렌즈 표면의 파노라마를 그렇게 세세하게 명시해야 했는지 누군가는 의문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세목들의 과감함 때문에 텍스트 내의 서술은 종종 정지를 당하고 각각의 장면들은 시간의 단층을 만들며 출현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술 대상이 사람이나 사물이 아니라 행위나 사건인 경우에도 동사들의 시제가 대개 현재라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현재 시제는 객관적 서사와 구별되는 주관적 담론에 봉사하는 문법 형태가 아니라 행위나 사건으로부터 과정의 계기적 리듬을 빼앗는, 그리하여 서사를 공간화하는 문법 형태다. 그것은 서술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려고 준동하는 묘사의 징후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백밀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묘사는 과도하다 싶을 만큼 상세할 뿐 아니라 주로 묘사 대상의 시각적 세목들에 집중한다. 서술 관점을 제공하는 작중인물, 즉 초점 화자인 남자의 지각과 경험 중 서술자가 중시하는 것은 대부분 남자의 시각과 관련되어 있다. 매장 내부를 감시 중인 남자의 선글라스에 사람들과 사물들이 잇따라 비쳐 파노라마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는 문장은 시사적이다. 서술자의 관심은 남자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남자의 마음이 그것에 어떤 세목들을 향하고 있는가, 남자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인식하는가에 있다. 서술자가 주목하게 하는 남자의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보려는 욕망, 감시에서 구경, 관찰에서 관음에 걸쳐있는 눈의 욕망이다. 감시에서 구경, 관찰에서 관음. 감시에서 구경. 남자의 존재가 그의 눈으로 축소된다면 남자를 둘러싼 세계는 자연히 그의 눈의 대상들로 축소된다. 서술자는 남자가 한눈에 파악하고 있는 옷의 유행에 대해 알리는 중에 은근히 암시적인 어휘를 써서 한눈에 파악하고, 종전에는 시스루룩이 유행이었다고 말한다. 그 속살이 비치는 디자인은 어쩌면 남자가 원하는 세계의 존재 방식일지 모른다. 남자의 감시적이고 관음증적인 시선에 걸려든 도벽이 있는
듯한 여자는 밀랍처럼 하얀 얼굴, 마네킹 같은 몸매, 우물처럼 깊은 눈동자로 대표된다. 남자의 의식은 일찍이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가 눈의 전제주의라고 부른 바와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남자가 거주하는 상품들의 세계 이곳저곳에는 그러한 성향들의 아첨한 광경들, 눈을 따르고 섬기고 홀리는 광경들이 널려 있다. 쇼핑몰에서 옷을 훔치려던 여자를 봐준 대가로 그녀를 사사롭게 만날 방도를 얻은 남자는 이태원의 나이트클럽으로 가서 홀의 주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가 다음과 같은 광경을 본다.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사람들이 하나둘 좌석으로 가앉고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스테이지 위로 한 줄기 빛이 내리쏘인다. 그때 스테이지 위로 외건처럼 생긴 박스를 밀며 한 여자가 올라선다. 짙은 무대 화장을 했지만 그 여자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른다. 여자는 어깨끈이 달린 원피스 수영복 같은 무대복 차림이다. 여자가 움직일 때마다 옷에 붙은 스팽글이 광채를 내며 키질 소리를 낸다. 셔츠를 받쳐 입지 않은 맨목에 나비 넥타이를 메었고 머리에는 실크 해트를 쓰고 있다. 엉덩이에는 새 꽁지처럼 깃털을 꽂고 있는데 여자가 사뿐사뿐 걸을 때마다 깃털이 부채처럼 팔랑거린다. 여자는 인사 대신 스테이지 아래로 내려와 한 사내 앞에 선다. 여자의 손이 남자의 어깨를 스치자 공중으로 하얀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오른다. 사람들이 탄성을 지른다. 여자는 종종 걸음으로 자리를 옮겨 다른 사내의 어깨를 살짝 어루만진다. 하얀 장갑을 낀 손가락이 공중에서 차례로 열리면서 또 한 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오른다. 이것은 당신의 백밀러에 빈번하게 나오는 묘사 중 극치라고 부를 만한 대목이다. 그 현재 시자의 묘사 문장들은 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 마술사로 출연한 여자의 몸과 복장과 동작의 가시적 세목들을 꼼꼼하게 지시한다.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남자의 눈앞에 나타난 소소한 사물들의 상태와 운동에 대한 명령과 외건처럼 숭복 같은 꽁지처럼 부채처럼 같은 비유 표현은 서로 합쳐져 그림 같은 장면을 만들어낸다. 이 회화주의는 독자에게 기억을 소생시키는 효과가 있다. 나비 넥타이와 실크 해트와 하얀 장갑, 스팽글이 달린 원피스 수영복 스타일의 무대복, 새 꼬리처럼 팔랑거리는 깃털 장식, 객석의 남자들 사이를 오가며 희롱하듯 묘기를 부리는 반나의 여자, 그리고 마술사의 손끝에서 난데없이 날아오르는 하얀 비둘기 등과 같은 세목들은 사진이나 영화에 무수히 많은 카바레 쇼, 마술 공연, 대중 예능의 단편적 이미지들을 상기시킨다. 사실 그 스테이지 쇼의 묘사에 동원된 세세한 명칭과 빈번한 비유는 그것을 새롭게 재현하는 기능보다 그것의 기성품적 이미지들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아야 옳다. 내가 오래전에 주장했듯이 하성란의 묘사적 스타일이 도상 애호증을 수반하고 있다면 그것이 향하는 도상들은 세속적이고 유형적이고 대중적이다. 그것들은 대체로 대중문화의 레퍼토리에 속한다. 한 줄기 빛이 어둠을 가르는 무대, 내 나비 넥타이를 비롯한 마술사의 엠블럼 세트, 클럽 쇼걸 복식 스타일의 원피스, 비둘기를 날리는 마술 등의 세목을 마음의 눈으로 응시하다가 예컨대 1995년 한국에서 개봉되어 흥행에 성공한 폴 버우맨 감독의 쇼걸 같은 영화를 떠올리는 독자가 있지 않을까. 그 낯익은 세목들이 당신의 백밀러의 리얼리즘에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 낯익은 세목들이 당신의 백밀러의 리얼리즘에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사진과 영화의 시대의 소설이 사실적 강렬함을 높이기 위해 쓰인 방책 중 하나는 사회적으로 널리 유통되는 사람들의 현실 세계관념과 밀착된 이미지들을 참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중적 이미지들의 소화는 당신의 백밀러가 하고 있는 작업이기는 하나 달성하려는 주요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작중에서 남자의 행위를 따라 펼쳐지는 이야기의 요지는 스펙터클의 왕국을 순찰하는 눈의 즐거움이 아니라 눈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뒤흔드는 사건의 발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자의 감시하는 눈앞에 출몰한 군중 속의 여자는 여자의 표지로 읽히기에 충분한 외양을 가지고 있다. 스판덱스 재질의 원피스 위로 작은 엉덩이에 실루엣을 드러낸 여자는 긴 목과 허리, 발목, 손목에 이르기까지 단 한 곳도 군살이 붙지 않은 몸매다.
여자가 28일 주기로 매장에 들러 도둑질을 한다는 것을 남자는 알고 있지만 서둘러 단속하지 않는다. 여자가 유행 중인 고가의 회색 치마를 다른 직원이 먼저 눈치챈 상황에서 훔치려고 하자 남자는 그제야 여자를 붙잡아 창고로 데려간다. 그리고 회사의 방침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대신 여자가 건네는 핸드백을 받아 열고 생리대 등속을 살피며 여자의 신원을 알아내려 한다. 여자가 생리도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남자가 여자의 범행을 눈감아주자 여자는 라스베이거스 나이트클럽으로 남자가 오도록 유인한다. 남자가 찾아간 시각에 마침 공연을 시작한 여자는 관객 사이에서 남자를 발견하자 무대로 올라오게 해서 조수 노릇을 시킨다. 쇼의 막간에 남자에게 다가와 앉은 여자는 자신을 최순애, 예명이 루나라고 소개하고 남자의 귓전에 마술사의 파트너는 마술사의 가족 아니면 연인이 하는 일이라고 속삭인다. 그날 이후 남자는 명동에서 퇴근하면 이태원의 클럽들을 최순애를 만나러 가고 그러면서 종종 최순애의 조수 역할을 맡는다. 감시 업무 소홀에 대한 문책으로 감봉을 당한 후에는 직장을 때려치우고 아예 최순애의 정식 파트너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최순애의 연인이 되려는 남자의 꿈은 여자의 새로운 일자리가 있는 부산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깨지고 만다. 버스가 갑자기 전복되어 아수라장으로 변한 순간 남자는 모자이크와 같은 백미러에 비친 버스 내부의 어지러운 광경 중에서 최순애에 들춰진 회색 치마, 이어서 사타구니의 불룩한 성기를 보고 그런 다음 의식을 잃는다. 병원으로 옮겨진 지 나흘 만에 깨어난 남자는 최순애가 누구인가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사고를 당한 버스 승객들 모두 같은 병원에 입원했으나 여성 환자의 이름 중에 최순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남자는 꿈결에 눈을 뜨듯 정신을 차린 짧은 순간에 게다가 표면이 깨진 백미러로 최순애의 하체를 보았을 따름이지만 최순애는 남자일 공산이 크다. 기억 속의 그림 퍼즐을 맞추며 서서히 몸의 정상을 회복하고 있던 남자는 병원 복도에서 얼굴이 다친 흔적이 역력한 장발의 사내와 마주친다. 사내는 남자와 얼굴이 마주치는 순간 활짝 웃는 표정을 짓더니 남자가 자신과의 면식 여부를 묻자 돌연 굳은 얼굴로 등을 보이고 천천히 사라진다. 면식 여부. 잠깐 스치고 지나갔지만 우물 속처럼 어두운 사내의 눈빛이 너무도 낯이 익다고 남자는 생각한다. 버스 사고 이후 혼란에 빠진 남자에 관한 서술 중에는 최순애의 여자 외양에 남자가 속가슴을 일깨운 듯한 사파가 나온다. 같은 병실을 쓰고 있는 같은 버스에 탔던 중년 사내는 오랜 잠에서 깨어나 사고가 가져온 손실의 정도를 궁금해하는 남자에게 버스의 추락에도 불구하고 사망 전 없었다고 알려주고 그렇게 최악의 불행을 면한 것은 버스가 마침 언덕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 한 마리를 덮치는 바람에 계속 굴러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남자가 결국 잃은 목숨은 소 한 마리라고 계산하자 중년사는 그렇지 않다고 소가 새끼를 베고 있었으니 소 두 마리라고 덧붙인다. 남자는 어떤 존재에 관해서든 자신의 눈이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다고 은연중에 믿고 있었던 까닭에 결국 낭패를 보았던 셈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자가 범한 종류의 실수는 그가 살고 있던 세계에서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의 세계에서는 사람의 시각이 다른 모든 감각보다 우세하게 기능하는 동시에 항상적으로 이용과 조종을 당하고 있다. 젠더 정체성의 시각 기표를 비롯한 모든 시각 기표가 관습의 결박에서 풀려나 유행하고 있고 그런 만큼 사람들의 눈은 속거나 홀리기 쉽다. 작중에 두드러진 장소인 코스모스 쇼핑몰과 라스베이거스 나이트클럽이 바로 그 부유하는 시각 기표들의 세계를 대표하여 남자를 오인에 빠뜨린 사내 크로스 드레싱 상품화한 퀴어 수행 마술처럼 보이는 트릭은 그 세계의 편만한 현혹과 기만의 기술을 곧바로 예시한다. 남자는 매장을 굽어보는 지점에 고정된 자기 자리를 가지고 매장 내부의 전망을 지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권적 시각 주체성의 면모를 얼마나 가지고 있다. 매장의 경영자를 대신해 매장을 어떤 맹점도 없는 투명한 장소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서술자는 보기, 주시라는 영역에서 남자의 주권성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암시 또한 제공한다. 생각하면 말하는 주체가 언어 세계의 중심이 아니듯이 보는 주체는 시각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말하는 나가 말하기에 앞서서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언어 기표들의 네트워크를 따라감으로써 비로소 말하는 나가 되듯이 보는 나는 보기에 앞서서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시각 기표들의 네트워크를 따라감으로써 비로소 보는 나가 된다. 말하는 나, 보는 나가 바로 그렇게 되는 데는 타자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타자는 말하는 사람 혹은 보는 사람이 언어 네트워크 혹은 시각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추수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보는 행위의 경우 타자란 주체가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 주체에게 특정한 양상으로 자신을 보이도록 명령하는 존재다. 자크라강이 사르트르로부터 전유한 용어로 말하면 그 타자는 응시이다. 당신의 백밀러에서 최순애라고 자칭한 사내가 남자에게 들려주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 중에는 응시의 예가 들어있다. 그것은 마술사였던 아버지로부터 사내가 받았을 응시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사내에게 장난감 대신 마술 도구를 가지고 놀게 했고, 파트너였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여성을 요하는 그 자리를 사내에게 물려 초등학교 학생 때부터 밤무대에 서게 했다. 아버지가 사내에게 여자처럼 보이기를 원했던 사정을 감안하면 사내가 시각기표들의 네트워크 중 크로스드레싱 혹은 퀴어 패티시즘 노선을 따르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내는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응시를 계속 받고 있는 한편 퀴어의 주체적 자리에서 그 자신을 그리고 세계를 보고 있을 것이다. 주체와 그 타자, 주시와 응시 사이의 관계는 남자의 이야기에도 어렴풋하게나마 작동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 감시원의 인생에서 마술사의 아버지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일까? 남자의 이야기 중에 그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짐작되는 아버지나 그 밖의 인물은 나오지 않는다. 그의 상징적 타자가 누구일까를 추리하도록 시사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다. 즉 남자가 원통형 고정대에 올라서서 매장의 손님들을 감시할 때면 자신의 왼편에 두게 되는 마릴린 먼로 마네킹들이다. 같은 원통형 고정대 위에 설치된 멀로들은 한결같이 지하철 환기구의 바람에 뒤집히는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추스르는 그 유명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남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고추 서서 멀로와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장면을 눈앞에 그리는 독자라면 평소 남자의 머릿속의 모종에 공상이 맴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다. 그 공산들을 구체화하도록 도와주는 남자의 회상을 서술자는 이렇게 서술한다. 마네킹을 수없이 조립하고 판매원을 거들어 마네킹의 옷을 입히기도 했다. 멀로 포즈의 마네킹은 다른 마네킹보다 옷을 입히기가 어려웠다. 가끔 장난처럼 벌거벗은 마네킹을 끌어안고 블루스를 춘 적도 있다. 추정하건대 남자의 주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응시는 멀로의 정부, 라스베이거스의 패자, 백만장자 플레이보이 같은 존재로부터 온다. 매장에 출발하는 최순의 밀랍처럼 하얀 얼굴, 마네킹 같은 몸매를 선글라스를 통해 주시했을 때 영업이 끝난 심야를 틈타 자신이 이대형 쇼핑몰에 보안을 해지하고 들어가서 최순애가 물건을 훔치도록 도와주었을 때, 그리고 부산으로 거쳐 옮겨 미라보 관광호텔 나이트클럽에 둘이 함께 무대에 서는 달콤한 인생을 꿈꿨을 때 남자는 라스베이거스 플레이보이의 응시가 비춰주는 그림들 중 유쾌하고 방탕하고 로맨틱한 사내 그림에 취해 있었을지 모른다. 160초.